네, 이번 시간에는 신마르크스 이론과 국민통합 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의 학력 상승 현상이 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르크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자본가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력이 상승하는 그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의 어떤 상승 욕구, 교육이 점차적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대학교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학력 상승을 요구하는 이런 사회 현상,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이 이유를 뭐라고 보냐면 자본가들이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 권력을 쥐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 가르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겁니다. 이 정도 가르치면 뭐 아이들이 나중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과목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되면 그 노동자 계급들에게 그런 것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육을 해보니까 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어떤 공장이 굴러가려면 노동자들이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아이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 정도 가르쳐야지. 그런 것들이 관점에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학력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학력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그 계급, 자본가층의 계급을 위해서 이렇게 그 자본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학력이 상승하고 있다고 접근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자본주의에 적합한 사회규범을 주입시키는 핵심 장치로 이렇게 학교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이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 초기의 교육 의무 제도와 중등 교육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미국 초기의 의무 교육 제도는 공장 노동 청소년들의 노동의 질을 높일 목적으로 공장지대 주변에서 강력하게 실시되었습니다. 즉 공장주들은 학교가 아동에게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지적 내용보다는 질서 지키기, 명령에 따르기, 책임 다하기 등의 규범적 내용을 가르칠 것을 원했고, 이게 자본가들의 목적이겠죠. 실제로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지식보다는 태도와 자세를 더 중요하게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학교들이 쫙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학력 교육의 상승 욕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본가 이익에 근거해서. 두 번째, 중등교육 관점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20세기가 되니까 생산 체계가 바뀌어서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뿐만 아니라 사무직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에 종합 고등학교가 등장을 했는데, 종합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계와 직업훈련을 위한 실업계가 한 학교에서 같이 운영되는 거예요. 인문계 실업계가 한 학교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문계는 중상류 계층이 주로 가고 직업 계열은 하류층이 주로 소속해서 가게 됐는데, 이런 계급의 차이에 따라서 다른 가치관과 규범을 학습시키고 학교를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 구조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내서 그 자본가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학력에 대해서 또 학력뿐만 아니라 어떤 스킬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가 이런 종합고등학교 쭉 많이 팽창하게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초기에 그 공장 주변의 학교가 많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중등 20세기에 종합고등학교가 많이 팽창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결국 학교 교육이 이러한 교육이 확대되는 것도 결국에는 자본가의 이익이 많이 들어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신마르크스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신마르크스 이론의 한계가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교육을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수단화시켰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곳으로 여겨서 이런 교육을 수단적 기능 관점에서만 파악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이론을 한번 살펴보자면, 국민통합이론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교육 팽창을 설명하는 겁니다. 즉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국가에 소속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필요성이 생기죠. 왜냐하면 국가에는 다양한 인종 혹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성별, 다양한 또 나이대들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합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는 이런 다양한 계층과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일체감을 씌워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적 문화와 제도를 내면하기 위해 하는 어떤 기관이 필요한데, 그게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안정기에 접어들 때 학교가 급속도로 팽창합니다. 국민통합 이론 같은 경우에는 학력 팽창 이론이 이제 경제적 측면에 치중했던 것에서 뭔가 이데올로기의 통합 과정에서 정치적 기능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치적 기능에서 접근하고 국가의 안정기에 학교가 빡 상승하는 그걸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과잉 학력 욕구가 발생하는 이유 그거는 설명 못한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력 상승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봤고, 다음 시간은 뭘 살펴볼 거냐면, 이제 학업 성취 차이의 결정적 요인을 실시하는, 그러니까 학업의 성취 차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로 문화 실조론과 문화 다원론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또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배경을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청소년 문제, 아노미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